네, 10불불 복습 3일차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기본 대입 연산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친구란 뜻이잖아요. 즉, 내 클래스에 프라이빗 멤버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나 함수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뭐랄까 객체지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티 패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락을 하는 거죠. 이제 내 프라이빗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나 함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접근 제어자는 어디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나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나 그 함수에서는 내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객체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겠죠. 객체를 이용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게 이제 friend 키워드를 붙인 거고요. friend 키워드를 뭐랄까 되게 외부에 이제 내가 퍼블릭 멤버 변수인 멤버 함수인 get 땡땡땡으로 get xxx로 멤버 변수를 이제 반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싫다. 아니 그냥 나는 이 클래스랑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랄까 서로 이제 계속 협력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get으로 퍼블릭으로 어, 열어버리면은 어디서든 이 값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고, 뭐 주소를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원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싫고 그냥 사용하는 쪽에서 바로바로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friend 키워드를 써가지고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private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생성자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빗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외부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클래스에 대한 재생성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프렌드로 지정한 클래스 안에서만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프렌드를 주고 이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소멸자도 이제 프라이빗으로 넣어놓고 해당 객체에서만 생성을 하고 소멸하는 거를 전체 주관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렌드 키워드는 이렇게 나의 프라이빗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또는 생성자나 소멸자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키워드다. 즉 내가 지정한 클래스나 함수는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내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상속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속보다는 이제 뭐 다양성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 상속을 이용하고요. 상속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그다음 멤버 함수를 그대로 자식 클래스에서 확장한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에서는 extends 확장하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제 상속을 하고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콜론 하나 찍어주고 상속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퍼블릭으로 고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콜론 찍어준 다음에 퍼블릭 부모 클래스 이렇게 하면 상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속은 결국에는 코드의 재활용성, 그리고 왜냐면은 부모의 모든 기반 코드들을 자식이 그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자식은 자기 고유의 기능이나 멤버 변수, 멤버 함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은 결과적으로는 클래스의 확장이고 코드의 재활용성 때문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형성의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다양한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게 가능해야 다형성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은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층 구조로 클래스 구조를 짜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이런 다양성을 이용하는 건 아직 객체지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을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 재활용성,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있고, 이건 제가 지금 윈32 API에서 하는 건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모든 물체를 의미해요. 즉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물체,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움직이는 물체와 스태틱, 즉 정적, 움직이지 않는 물체로 또 나뉘어요. 얘가 OBJ이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뉘겠죠. 플레이어가 나뉠 수가 있고요.
몬스터가 나뉠 수 있습니다. 또 나뉘어요. 플레이어 중에서도 이제 직업적으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뭐 몬스터 중에서도 뭐 보스 몬스터가 있고 일반 잡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계층 구조로 상속 구조를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어는 무브와 OBJ까지, 무브와 OBJ를 모두 포함한 그런 메모리 레이아웃을 가지고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속이고요.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사용할 코드를 OBJ나 무브에서는 플레이어는 굳이 OBJ나 무브에 선언되어 있는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더 코드의 재활용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굳이 이제 여기서 했던 작업을 플레이어에서 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의 코드 재활용성이 상속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코드 재활용성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 OBJ 타입으로는 하위에 있는 모든 자식 객체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하위에 있는 모든 자식 객체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다형적으로, 이게 이제 다형성의 첫 번째죠. 다형성의 변수, 그 타입의 다형성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타입적으로 이제 다형적으로, 즉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개의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속을 이용한 다형성이고요. 두 번째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오버로딩 아닙니다.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실제 실행 중에 호출돼야 되는 함수가 결정되는 동적 바인딩을 오버라이딩으로 그러니까 동적 바인딩을 오버라이딩으로 구현을 한 거죠. 거기 이제 가상함수가 필요한 거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동적 바인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상함수로서 동적 바인딩을 가능하게 하고, 이 동적 바인딩으로서 오버라이딩을 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이제 상속을 이용한 다형성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자식 객체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게 타입으로서의 다형성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참조한 인스턴스가 실제, 그러니까 뭐랄까, 보여지는 객체의 타입은 부모 타입인데 실제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자식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자식의 인스턴스는 결국에 이제 실행 중에 결정이 되잖아요. 즉 뉴 한 다음에 객체를 실제로 받아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실제 실행돼야 되는 함수가 결정되는 게 이제 오버라이딩이고 동적 바인딩이고 가상함수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상속 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호출될 함수를 결정하는 게 이제 다형성의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형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타입적으로의 다형성, 즉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자식 인스턴스들을 참조할 수 있고, 그 참조한 인스턴스들의 메서드를 실행 중에 이제 결정을 한다. 즉 호출될 메서드가 실제 내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메서드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메서드인지를 실행 중에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다형성의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속은 이런 다형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속 구조를 짜고, 그리고 코드의 재활용성을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을 구현을 한다. 그래서 상속은 이즈어 관계라고 합니다. 즉 자식은 부모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다가 맞죠. 전사는 캐릭터다. 전사는 오브젝트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식은 부모다. 즉 이즈어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이제 상속 구조로 짜면은 굉장히 좋은 구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지어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객체지향적인 내용이고 C++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객체지향 언어에는 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상속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생성자와 소멸자 호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범위를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 멤버, 함수의 동작 방식까지 하고 한번 잘라 가야겠네요. 다형성부터 쭉 이제 계속 관련된 내용이 가상함수, 가상 테이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하고 멤버 함수의 동작 방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성자와 소멸자 호출 순서, 즉 예를 들어서
가장 꼭대기에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A는 new C 할 수 있죠. A는 new C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는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이 반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모는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자식은 부모의 메모리를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얼마만큼의 이제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메모리 레이아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 생성되는 인스턴스가 자식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먼저 호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먼저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요. 정확히 뭐냐면은 자, C 같은 경우 구현을 할 때 예를 들어 BC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 C public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B에 대한 헤더 파일이 들어와 있고 B는 또 A에 대한 헤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 위에는 A 클래스와 B 클래스의 클래스 선언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부를 이제 CCPP에서 이제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해서 이제 그 코드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미 생성자를 호출할 때 A, B, C에 대한 메모리 레이아웃을 다 알고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상위 부모부터 생성자를 호출해서 먼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합니다. 즉 최상위 A에 대한 크기 확보하고 크기 책정하고 생성자 호출하면서 크기 알아내죠. 그리고 나서 B에 대한 크기 알아내고 자기 생성자 호출해서 크기 알아낸 다음에 new를 호출할 때 이제 new 역시 오버로딩된 연산자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클래스의 크기를 받습니다. 말록으로 실제로 메모리 공간을 호출해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건 말록입니다. 실제로 그 크기를 클래스를 다 훑은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크기를 훑고 그리고 이제 그 크기를 전달한 다음에 함수에다 이제 new 오퍼레이터 함수에다가 전달한 다음에 말록으로 그 크기만큼 할당을 받고 할당 받은 곳에다가 그러니까 A의 메모리 레이아웃, 그 뒤에 바로 B의 메모리 레이아웃, 그 다음 C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로 받게 되면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A는 자신의 메모리 레이아웃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메모리면은 A, B, C 이게 흰 메모리라고 칠게요. 흰 메모리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면 A, B, C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가장 맨 앞에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요. 뒤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자신의 구역 안에서 즉 자기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어도 이만큼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만큼은 오프셋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멤버 변수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A의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가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B나 C 같은 경우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왜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하다 해서 이 경우가 가능하기 위해서 즉 다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부모 타입으로 여긴 C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D가 있고 여긴 F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K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뭐 또 J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 다 가능합니다. D, B, F, K, C, J 모두 A 타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레이아웃은 어차피 최상위 부모인 A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A 부분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생성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양성의 첫 번째 핵심인 거죠. 왜냐? 생성자가 최상위 부모부터 생성되고 메모리 레이아웃이 최상위 부모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자식은 가장 뒤에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는 왜 안 될까요? 반대는 CC는 new A. 자, 이거는 왜 안 될까요? 메모리 레이아웃 보면 알죠. 자, A 됐어요. A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알 수가 없어요. A는 자식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는 선언할 때 그냥 클래스
A잖아요. 여기 B가 들어오는지 C가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자기 것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메모리 레이아웃만 잡아놔요. 자기 생성자만 호출하고 자기 메모리 레이아웃만 잡아놓는데 C 입장에서는 돌아버리죠. 아니 내가 뭘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앞에 있는 건 A의 메모리 레이아웃인데 A의 멤버 변수가 나한테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클래스를 애초에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레이아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작 주소가 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멤버 변수로 찍었을 때 이 C라는 객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불가능한 겁니다. 메모리 레이아웃이 완전히 다르고 C 입장에서는 나한테 없는 건데 내가 얼만큼 뛰어야 돼?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해서 메모리 앞에다가 배치를 시켜놓기 때문에 각 부모들이 자식을 참조할 수 있어요. 즉 자식 기준으로 자식이 상속받은 부모들이 쭉쭉 상속돼서 가장 앞에 최상위 부모부터 앞에 메모리 위치하기 때문에 부모 타입의 객체로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 왜냐면은 부모가 어떤 자식들이 자신을 참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식들이 자기를 가져다가 참조하고 상속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레이아웃에 대한 자식의 그런 메모리 레이아웃이 생기지 않고 부모 것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A는 자기 자신만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그만큼만 잡힐 텐데 그럼 C타입으로 C가 그 A라는 부모를 참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참조하고 있어도 그 뒤에가 없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이용하지 못하고 부모 것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나? 뭐 어쨌든 안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아래 자식이 호출이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모의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 부모의 메모리 공간이 먼저 할당이 되어 있어야 그 이제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가 접근을 했을 때 그 부모의 공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는 몰라요. 그 뒤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앞에만큼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멸자 호출 순서는 반대예요. 즉 자식의 소멸자가 가장 먼저 호출이 돼야 됩니다. 자식의 소멸자가 가장 먼저 호출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자식은 부모를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모릅니다. 즉 어떤 자식이 나를 부모로 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나는 내 부모를 알고 있어. 내가 상속받잖아요. 콜론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 클래스는 내 부모다, 내 베이스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먼저 호출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즉 소멸자를 부모 소멸자 하나만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자식들은 언제 해제를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소멸자가 항상 먼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식의 소멸자가 항상 먼저 호출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 부모를 알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부모를 호출하겠죠. 부모의 소멸자를 호출하면은 또 부모의 소멸자가 호출이 돼서 그 부모가 있으면은 또 그 부모로 올라가서 그 부모의 소멸자까지 호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식, 부모 순으로 이제 자식,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되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누가 내 자식인지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클래스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즉 최상위 클래스인 A가 소멸자를 호출해줘야 되는 자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소멸자만 호출하고 땡 치는 거예요. 그럼 아래 B, C는 뭐다? 메모리 누수다. 소멸자 호출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레이아웃 때문에, 레이아웃 배치 때문에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다형적으로 이제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돼야 되고 할아버지, 엄마, 자식 이런 식으로 호출이 돼야 됐지만 그래야 이제 메모리 구조도 이렇게 잡히면서 앞에가 할아버지, 부모님, 나, 할,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구조가 잡히면서 부모의 할아버지의 타입의 객체가 참조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생성자는 할아버지, 엄마, 나 순으로 호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이런 식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멸자 같은 경우는 나, 엄마,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엄마 역시 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자는 자식, 엄마, 할아버지 순으로 호출이 돼야 된다. 호출이 된다. 그리고 생성자는 할아버지, 엄마, 나 순으로 호출이 된다. 이게 서로 반대인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자와 소멸자 호출 순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 함수의 동작 방식은 멤버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생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객체는 100개가 생성되면 100개 다 서로 다른 고유의 객체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태값을 가지니까 뭐가 있을까? 자, 이 포스트잇은 서로 같은 포스트잇이죠. 즉 여기서 포스트잇 묶음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포스트잇이라는 객체가 2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2개가 생성이 됐어요. 이건 2개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얘는 하나일 수도 있겠죠. 포스트잇 묶음은 하나입니다. 자, 포스트잇 묶음은 하나예요. 근데 이 타입으로 생성한 포스트잇은 서로 2개인 겁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요. 즉 멤버 변수 생성자를 생성을 할 때 초기 값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한 겁니다. 생성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하나에는 내가 여기다가 A라고 썼어요. 여기다 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객체, 애초에 생성할 때도 다른 객체였어요. 다만 초기 값이 같았을 뿐이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현재 A라는 상태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B라는 상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어찌됐든 서로 다른 객체였고 다른 상태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하지만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함수 같은 경우는 객체마다 함수가 생성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생성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능이고 함수 안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그 안에서 멤버 변수의 상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 변수에 대한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즉 객체가 서로 다른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 함수에서 멤버 변수에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인지만 서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 함수는 하나예요. 클래스당 정의된 멤버 함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이제 디스포인터입니다. 디스포인터라는 것으로 이제 각 멤버 함수 안에서 객체를 구분을 해서 사용되는 멤버 변수의 값을 구분하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값을 불러오고 그 다른 공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디스포인터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디스포인터 진짜 많이 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계속 말씀드려요. 메모리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객체의 포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주소가 있고 그 시작 주소에는 첫 번째 멤버 변수가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작 주소를 넘깁니다. 여기로 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멤버 함수지만 어셈블리 까보면은 이 객체의 포인터가 EAX든 RAX는 들어가 있어요. EDX나 RDX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함수 내부에서 this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디스포인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멤버 변수를 my든 mx든 하게 되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dis.mx, dis.my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객체별로 서로 다른 멤버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 함수가 하나라도 그 안에서는 객체마다 고유의 멤버 변수 값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값을 변경을 한 게 다른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자, 객체는 각각의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요. 상태값은 멤버 변수죠. 즉 객체는 생성될 때 각각의 고유의 멤버 변수 공간을 할당받고 그 변수들이 각각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mx, my라는 멤버 변수는 객체가 100개 생성되면은 100개씩 생성됩니다. 그지만 함수 안에서는 이 디스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mx와 my가 넘어온 포인터의 mx, my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객체의 포인터를 멤버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넘기게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멤버 변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디스 포인터가 디스 화살표가 생략이 되어 있고, 디스 화살표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mx, my는 각각의 객체의 포인터에 mx, my가 각각 객체마다 이제 mx, my가 호출이 돼서 읽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멤버 함수의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뭐다? 디스 포인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